잘 모르겠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진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번에 했다가 말았던 문법 요소 나머지 거 4개를 다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문법은 사실 서술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서술어 먼저 봐야 된다는 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해줘.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 종결 표현한 거 기억나지? 복습은 따로 안 할게. 그거 조건으로서 막 이렇게 체계화 시켰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 청자를 뭐 생각하는지, 뭐 대답을 요구하는지 이런 조건들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또 했었던 게 높임 표현이었지. 그래서 주체, 객체, 상대 좀 파생되었던 것들이 이게 중세국어랑 이어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들 생각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특수어휘, 그 다음에 주체 높임이랑 관련 지을 때는 간접 높임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시제부터 해가지고 피사동, 인용, 부정까지 전부 다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제 가보자. 시제. 내신이니까 조금만 깊게 갈게. 시제를 개념화하라고 하면 일단은 이렇게 말하면 돼. 시간이라는 자연적인 현상을 언어라는 어떤 걸로 인위적으로 구분한 문법 요소,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그냥 흐르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언어로서 구분한 문법 요소를 우리는 시제라고 하고요. 이렇게도 선지에 무조건 나오기는 할 거야. 자, 그렇다면 얘들아 질문.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는데, 언어로? 3가지로 구분하잖아.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 그렇지. 그 말이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언어적인 요소로 잘라 놓는 걸 일단 개념화시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엄밀하게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건 뭐냐? 사건시와 발화시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쭉 써보면 시제가 뭐냐 누가 물어본다면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요, 사건시를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시제입니다. 그래서 2가지가 다 개념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썼던 발화시와 사건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건시는 말 그대로 사건이 일어난 시간. 됐지? 그래서 서술어를 봐야 된다는 거. 그럼 발화시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동우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었을 때 요거를 그냥 하나의 시간선상에서 본다는 거야. 그럼 동우가 밥을 먹었다라고 내가 여기서 말했다고 치자. 그치? 그럼 말했다고 치자라고 그었던 부분이 그냥 발화시야. 그치? 내가 지금 말했으니까. 그럼 동우가 밥을 먹은 사건은 말하기 이전에 일어났으니까 요거는 과거다라고 본다는 거지. 발화시를 기준으로 밥 먹은 건 나중에. 아니, 이전에. 됐죠? 그래서 발화시가 뭐냐 했을 때 이렇게 찍었다고 쳤을 때 요 부분이 발화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쌤이 이거 다 끝내고 난 뒤에 상대 시제를 살짝만 들어가기는 할 건데, 보통 상대 시제를 안 건드는 학교들이 많아. 그리고 우리가 그냥 쭉 하는 것들은 결국 절대 시제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따 언급만 좀 할게. 이게 절대 시제야.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절대 시제.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방법은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더 정확한 건 너네들이 모국어 화자기 때문에 니네 생각하는 게 맞아. 근데 지금 하는 건 그냥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방법 3가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 일단 첫 번째. 이거를 어떻게 써야 잘 썼다고. 여기다가 쓸게 그냥. 첫 번째. 과거를 나타내는 방법, 현재를 나타내는 방법, 미래를 나타내는 방법.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가면 너무 쉬운 시간 부사어. 이거는 뭐 예시도 안 쓸래. 우리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 예를 들면 어제, 그치? 1년 전에, 옛날에 이런 것들 안 써도 되지? 자, 그러면 우리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 지금, 오늘, 그치?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우리 미래를 나타내는 거
1년 후에, 내일, 모레 요런 것들, 나중에 요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번은 따로 정리할 거 없는 거 맞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선어말 어미로서도 실현이 된대. 선어말 어미. 근데 용어를 우리가 잘 기억하라고 했던 게 우리 지난 시간 선어말 어미 언제 쓰였지? 높임할 때 누구 높임? 시, 그렇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썼을 때. 그래서 우리 선어말 어미라는 건 말 그대로 가, 시, 개, 고라는 단어가 있을 때 변하지 않는 이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그치? 그리고 뒷부분을 전부 다 어미라고 하며, 그리고 이 단어의 맨 끝에 있는 애를 어말 어미, 단어의 끝에 있다고 해서 어말 어미라고 하고, 이 어말 어미 앞에 있는 애들을 선어말 어미.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선어말 어미 앞에도 뭐가 필요하고 뒤에도 필요하겠네. 그러니 선어말 어미 앞에 이런 짝대기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네요. 됐죠? 자, 그러면 선어말 어미로서도 실현이 되는데 결국 나중에 너네들이 외울 건 요거야. 선어말 어미 는 엇겟.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 선어말 어미 는 엇겟. 선어말 어미 는 엇겟. 자, 그리고 조금 까탈스러울 수 있는 게 얘들아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용어는 몇 가지지?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용언 두 가지지. 그치? 뭐랑? 동사랑 형용사랑. 근데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랑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두 가지로 볼게. 서술격 조사는 형용사랑 똑같아.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또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쌤이 예시를 들 때 동사는 먹다로, 그 다음에 형용사는 예쁘다로 볼게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선어말 어미 붙여서 과거를 실현해보자. 내가 밥을 먹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 예쁘다라는 말도 과거로 만들면 내가 예뻤다. 그럼 둘 다 동사든 형용사든 어쨌든 엇으로 실현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네. 그치? 그래서 한번 정리할게. 과거는 동사나 형용사 모두 at이나 ot으로 실현이 된다. 너무 간단하지? at, ot. 근데 추가적으로 볼 것도 그냥 보고 갑시다. 자, 근데 우리 at, ot 말고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대. 그가 밥을 먹었었다. 그가 참 예뻤었다. 해가지고 ot을 두 번이나 쓰는 경우가 있대. 그럼 위에랑 약간 구별해 줘야겠지. 어떤 경우에 쓰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 자, 요거의 차이 좀 봐봐. 얘들아, 꽃이 피었다. 과거 맞지? 근데 꽃이 피었었다. 얘도 과거 맞아. 근데 차이는? 그치, 그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꽃이 피었다라는 건 옛날에 피고 지금까지 이어졌을 수도 있어. 근데 꽃이 피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절대 피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쓸 때는 과거가 명백할 때. 더 강하게 말하면 현재와 단절되었을 때. 현재와 단절. 그래서 그는 참 예뻤었지 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예쁠 수 없는 거야. 아시죠? 이럴 때 쓴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까지만 좀 봐주면 되고. 자, 그러면 선어말 어미로서 실현하는 현재를 또 가볼까? 그럼 이거는 동사부터 볼게요. 동사. 내가 지금 밥을 먹는다. 그치? 는 붙이면 되고요. 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내가 집을 지금 가는다라고 안 해. 그럼 뭐라고 해? 간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 선어말 어미 는은 앞에 있는 애가 모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니은으로만 나오는 경우도 있네. 이렇게 같이 생각해 주면 돼. 먹는다, 간다. 둘 다 현재. 자, 근데 우리 형용사를 보면 그녀는 지금 예쁘다지. 그렇지. 그러면 아무것도 붙지 않았네. 그래서 이렇게 없다는 표시 해주시면 되고, 얘는 특이사항 없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 한다는 게 그냥 특이사항.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 선어말 어미로서 미래를 표현을 해보면 나는 이따가 집에 가서 밥을 먹겠다. 그렇지. 그리고 그녀 이따가 보면 참 예쁘겠다. 둘 다 get으로 실현되는 거네. 그럼 얘도 동사이든지 형용사이든지 get으로서 실현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요새 책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쌤 때는 그것까지 있었어. 그냥 추가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 뭐뭐 집에 가서 밥을 먹으리라. 밥을 먹으리라. 그는 참 예쁘리라. 해가지고 되게 고어적인 옛날스러운 표현에 선어말 어미 리도 있대. 진짜 안 중요하지. 그래서 일단 요렇게 끝.
선어말 어미로서 실현되는 거 결국에는 는어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세 번째는 관형사형 어미로서도 관형사형 시제를 실현시킬 수가 있는데 얘는 진짜 담긴 게 많은 애지, 얘 자체로. 그치? 왜냐면 관형사형 어미라는 말 자체가 일단 어간에 붙어. 그러니까 어미지. 그치? 그리고 붙어서 얘를 뭘로 만들어줘? 관형어로 만들어줄 거래. 됐나요? 그러면 얘는 체온을 수식하면서 그러면 결론만 얘기하면 얘들아 이거 관형사형 어미 붙으면 무조건 다 뭐야? 이거잖아. 이거잖아. 예쁜 옷이잖아. 그치? 그럼 체온 입고 예쁜이 얘를 꾸며주니까 얘 관형어 맞지? 그래서 얘를 뜯어보면 예쁘다라는 어간에다가 어미가 붙었어.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어간에 붙은 어미가 얘를 관형어로 만들어주니까 얘 이름은 관형사형 어미야. 됐나요? 그럼 체온을 수식하는 거 알겠어. 근데 우리 예쁜 옷의 구조를 보면 내가 예쁜 옷을 샀다. 서술어 몇 개? 왜? 샀다 누가? 내가. 그 다음에 예쁘다 누가? 옷이라고 해서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 관형절을 만들어줘. 무조건. 됐을까? 그래서 이거 자체로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요 기능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능을 반드시 생각을 해줘. 그러면 관형사형 어미에는 또 뭐가 있느냐? 시제에 따라서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는, 던 네 가지. 너무 어렵게 썼니? 이렇게 쓸까 그냥? 는, 던. 는, 던.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는 외우는 게 나아. 관형사형 어미는 는, 던이고 그 자체로 관형절이 되며 그 다음 시제라는 어떤 문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 알겠지? 꼭꼭꼭 기억해줘. 자, 그러면은 얘도 역시나 위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돼. 근데 얘는 특이하게 동사, 형용사를 처음부터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수식시켜주면 돼. 빵은 빵인데 내가 아까 먹던 빵. 그리고 또 먹은 빵. 그렇지. 그러면 우리 동사일 경우 먹다라는 말에는 은뿐만 아니라 던도 같이 붙일 수 있다는 거 생각. 은과 던. 자, 체계화 하니까 지금 정리하면서 가야 돼. 그러면 똑같은 과거를 나타내는데 두 가지로 나뉘었다는 건 기능이 어쨌든 다르다는 거야. 그럼 먹은 빵과 먹던 빵의 차이가 뭐야? 내가 먹은 빵, 내가 먹던 빵. 그치? 중간에 뭔가 멈춘 느낌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 은은 완전히 다 먹었어. 완료의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더는 미완이지, 미완. 하던 중. 이런 기능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다른 말이 나온다는 거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 은는 을던 중에 더는 동사의 과거를 나타냈고 그러면 형용사는 어떻게 나타낼까? 동생은 동생인데 과거에 예쁘던 동생이지. 그치? 근데 얘는 던밖에 안 돼. 이렇게. 예쁘던 동생. 과거에 예쁜 동생, 과거에 예쁘는 동생, 과거에 예쁠 동생, 과거에 예쁘던 동생 해보니까 던밖에 안 돼. 됐지? 자, 그렇게 똑같이 갑니다. 그러면 이런 은는 을던이 이번에는 현재에선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자. 얘도 동사랑 형용사를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빵은 빵인데 지금 내가 먹는 빵이지. 그렇지. 그럼 여기 옆에다가는 는 써주면 되겠다. 자, 근데 조심해줘야 되는 게 아까 우리가 이 선어말 어미일 때는 는과 니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 이 니은이란 게 사실 은이잖아. 은. 그치? 그럼 얘도 바뀔 수 있냐 보면 먹는 건 먹는 건데 내가 지금 먹은 빵. 이상하지? 지금과 먹은은 같이 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 이때는 니은과 함께 못 쓴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줘야 돼. 너무나도 당연한 거긴 한데 그래도 는니은으로 기억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얘기해드리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형용사. 자, 그럼 이것도 역시나 예뻐. 지금 예쁠 거야. 그럼 동생은 동생인데 지금 예쁜 동생이네. 그럼 여기는 예쁘다에다가 니은이 붙은 거 맞네? 은이 붙어서 실현되는 거. 이렇게도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예시를 자꾸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모국어 화자기 때문에 예시가 더 익숙해서 그래. 이건 체계화하는 것 뿐이라는 것만 생각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로 갑시다. 얘는 나눌 필요 없어. 나눌 필요 없이 동사나 형용사나 둘 다 먹기는 할 거야. 빵은 빵인데 이따가 먹을 빵이고, 그 다음에 동생은 동생인데 화장하고 나면 예쁠 동생이야. 됐지? 그럼 둘 다 뭐뭐을로 이렇게 실현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됐을까?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함정을 학교에서 좀 지저분하게 내면 어떤 식으로 내냐면 이거랑 형태가 똑같잖아. 은는을던하고 느었겠하고. 그랬을 때 이 기능만 너네들이 잘 알고 있으면 돼. 막 이러고 아까 우리 먹는 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는을 선어말어미 는이다 라고 이렇게 막 바꾸는 경우. 그러니까 말 용어 자체를 좀 더럽게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너네들이 상식적으로 선어말어미는 앞에도 있어야 되고 뒤에도 뭔가 붙어야 돼. 이런 거 생각해주면 되고, 얘는 앞에만 있으면 되네, 이거 자체로 끝났네 라고도 생각을 해주면 구분하기는 쉬울 거야. 용어 함정 같은 것만 안 빠져주면 돼. 자, 그리고 이게 체계화하면 어려운 거라고 했으니 그냥 너네들의 지식으로 푸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쌤이 요거 봐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게 문법적인 요소 하나하나 어미 같은 것들을 다 봤었어. 그렇다면 이 던이라는 하나의 어미가 딱 하나의 시제만을 드러낼까? 이런 하나의 문법 요소는 무조건 과거만을 드러낼 수 있는 걸까? 고민을 해보자는 거야. 근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으면 사실 는이라는 건 현재를 나타내는 게 맞잖아. 그치? 또 과거를 나타내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1대1로 대응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시험 문제가 나와요. 됐지? 자, 그러면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추가적으로 어떤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지도 좀 볼게. 일단 현재로 할게요. 현재. 자, 요런 경우를 봐봐. 그냥 예시 쌤이 얘기할게. 간다. 나는 간다. 이거 현재 맞지? 가다에다가 니은 붙은 거니까. 그치? 근데 나는 내일 소풍 간다. 이거 현재입니까? 아니지. 가는 거는 내일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미래야. 그래서 우리 현재는 현재이지만 몇 가지 예외만 좀 볼게. 방금 쌤이 얘기한 것처럼 가까운 미래. 나 이따가 코노 간다? 이따가 일어날 일처럼 되게 가까운 미래에서는 현재 시제를 쓸 수 있어. 이해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니은이라고 해가지고 현재가 아니다 라는 거 봐주면 돼. 맥락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경우. 나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한다.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지. 이거는 내가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된 습관. 이런 걸 나타낼 때도 시제랑 상관없이 현재를 쓰기도 한대. 지금 당장이란 뜻 아니고도. 그리고 한 가지. 지구는 돈다. 이것도 얘들아 꼭 그렇지. 상식 같은 거. 다시 말해 보편적인 진리. 상식.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지금 돋는다는 거 아니잖아. 그치? 이러한 보편적인 얘기, 상식 요런 것들도 다 현재 시제로 일단 나타낸다는 거. 시제랑 무관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과거에도 문제가 되는 애가 있어. 얘. 얘는 별표도 좀 쳐주시고. 자, 얘는 근처에 너네들 쓸 데가 있을라나? 쌤 여기다 이렇게 좀 끌어서 쓸게. 이런 경우 예시. 너 이제 죽었다. 그럼 얘들아 워딩으로만 딱 보면 어시니까 과거여야 되잖아. 근데 얘 이미 죽어있니? 아니지. 시체 아니잖아. 앞으로 죽을 거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겨. 됐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느냐? 얘는 이렇게 말해요. 미래 사실을 확신할 때. 너 이제 쌤한테 죽었다. 나는 알아. 무조건이야. 라고 확신의 의미가 있을 때는 과거로서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대. 쓰임새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알아두면 편해. 자, 그리고 나서 get은 너무나도 유명해가지고 get까지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get도 보면 일단 얘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게 가장 첫 번째 1순위의 기능이지만 사람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도 되게 강해. 그러니까 이거는 시제 말고도 쓸까? 화자의 태도.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자, 먼저 1번 추측.
어제 서울에 비가 참 많이 왔겠다. 그럼 get을 썼지. 근데 어제라며. 그럼 과거잖아. 그럼 이때 get은 과거가 아니라 그냥 왔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드러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예시도 같이 쓸게. 추측 밑에다가는 비가 왔겠다 이거 하나만 써줘. 비가 왔겠다. 나 어차피 써봤자 저기 잘릴 것 같은데 그냥 쓸게. 비가 왔겠다. 그런 얘들아, 쌤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 왔겠다가 오 더하기 앗 더하기 get 더하기 다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이 앗이 시제를 드러내는 거고 get은 태도를 드러내는 거야. 알겠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get이 태도. 그리고 이런 거 질문 많이 한다? 쌤 이거는 되잖아요. 이따가 비가 오겠다. 그거는 이때 get은 추측도 드러내면서 시제도 드러내는 거 맞아. 알겠지? 다른 시제를 드러낼 때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의지. 나 꼭 100점 맞겠다. 할 때 의지 맞지? 요거는 우리가 문학에서 보는 거. 그래서 예시 안 쓸게. 뭐 하겠다. 내가 꼭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얘는 예시가 좀 필요해. 가능성. 가능성. 능력과 관련이 됩니다. 능력. 그래서 예를 들면 아유 진짜 그 정도는 옆집 용돌이도 하겠다. 이때 용돌이 2살.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능력, 가능성이라고 봐요. 알겠지? 그래서 옆에다가 용돌이 하나 써두면 돼. 그리고 옆에 가로치고 2세, 2세 이렇게 써놓으면 돼. 누구나 하겠다. 그 정도는 누구도 하겠네. 그리고 반대도 되지. 그 정도는 빌 게이츠도 못하겠다. 이것도 가능성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사용은 완곡한 태도. 이것도 예시 하나만 써줘.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거야. 그냥 내가 문 열고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보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돌려 말하고 되게 공손해 보이는 거. 되겠지? 그런 태도를 드러낼 때도 쓴다는 거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시제가 많은데 요거까지 됐고 동작상까지 봐야 시제는 마무리가 돼요. 얘들아 요거 다 이해되기는 하지? 그리고 쌤이 요거 설명하면서 빼놓은 게 뭐냐면 아까 요거 한번 이 시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요런 표현 되게 많이 나와. 이거 아까 우리 과거였잖아. 발화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건이 여기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요런 표현 많이 써. 현재라는 말 대신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 그리고 미래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 있는 거. 요렇게도 바뀔 수 있다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좀 해줘. 자, 그럼 쌤 요거 좀 지우고 동작상도 볼게요. 동작상도 많이 중요하고 헷갈려. 자, 지우고 갈게. 잠깐 정신 놓고 있어. 헷갈리는 건 없지? 자, 심심하면 얘들아 일단 필기 좀 해줘. 동작상 옆에다가 뜻 붙었을게. 너무 재밌는데 힘드니? 왜 그러지? 잘 모르겠네. 자, 동작상 옆에다가는 뭐라고 쓸 거냐면 동작이 일어나는 양상. 동작이 일어나는 양상. 양상은 모양이라는 뜻이지. 동작이 일어나는 양상.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 해주시고 진행. 동그라미 2번 완료. 그래서 동작상을 물어볼 때는 진행하고 완료만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려운 게 되냐면 쌤이 같이 또 보면서 설명을 할게. 동작상, 동작이 일어나는 양상. 일단 결론만 말하면 이게 시제 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시제와 동작상을 찾으라고 했을 때 분리해서 생각을 해줘. 알겠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일단 분리해야 되는 거. 진행. 그리고 완료. 했을 때 진짜 쉬워, 내용은. 약간 이런 거야. 일단 진행을 드러내는 표현이 뭐가 있지? 내가 밥을 먹는? 그렇지, 그런 거야. 뭐뭐는 중이다. 그리고 얘들아, 또 내가 밥을 먹고 있다, 고 있다, 이런 거. 그리고 해가 점점 밝아 온다, 뭐뭐 아오다, 이런 거. 뭐뭐 아오다. 그리고 해가 저 간다, 뭐뭐 아 가다, 이런 것들. 뭐뭐 아 가다, 오다 가다. 그리고 또 찾아볼까? 내가 밥을 먹으면서 노래를 들었다. 그럼 뭐뭐 하면서도 진행하는 거 맞지? 뭐뭐 면서 되게 많아.
그래서 의미상으로 판단해 주는 게 맞기는 해. 이런 형식들이 좀 정해져 있고, 그러면 완료는 뭐가 있냐면 있다. 이거는 이해를 좀 잘 해야 돼, 여기서부터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리에 앉아 있다 같은 거. 그러면 내가 애들한테 애들 앉아 있다는 진행이야 완료야 하면 애들이 진행이라고 대답하거든. 왜냐면 앉은 상태로 쭉 있으니까 진행 같아 보이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건 동작이 일어나는 양상이요. 그럼 앉아 있다 해서 동작은 앉다잖아. 그럼 앉다가 끝났으니까 이거는 완료라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 안 돼? 이해 살짝 안 돼? 그래서 이거랑 차이 보면 돼. 내가 자리에 앉고 있다라는 건 앉아있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잖아. 앉고 있다. 근데 앉아있다는 앉는 건 끝났어. 그리고 지속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앉는 건 끝났으니까 완료야. 되겠지? 그리고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완료에는 지속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 그걸 구별해 줘야 돼. 그래서 이걸로 또 헷갈리는 게 애들 꽃이 피어 있다. 그럼 이것도 아까 우리 막 대답한 것처럼 꽃이 피었다 혹은 꽃이 피어 있다 했을 때 지금까지도 막 피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계속되는 거 아닌가, 진행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꽃이 피는 행위는 끝났어. 그리고 핀 채로 지속되는 거니까 얘는 완료인 거야. 알겠지? 그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 그 동작이란 거를. 자, 그러면 또 완료를 나타내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일을 다 해버리다, 버리다. 그리고 이 책을 바닥에 놓아두다. 놓아두다. 해두다. 두다. 해놓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완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을까? 그래서 우리 진행과 완료를 나타내는 형식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너네들한테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그런 경우를 찾아보도록 할게. 자, 근처에다가 이거 하나 쓸까? 해가 이거 하나 써주시고요. 그럼 진행과 완료가 뭔지는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요 내용이 시제는 뭐고 그 다음에 또 동작상은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일단 시제는 해가 밝아왔다. 왜냐면 얘들아 현재가 뭐야? 이거 현재형으로 바꾸면 해가 밝아? 온다잖아. 그치? 그럼 이거 과거가 맞네. 시제는 과거야. 그리고 동작상은 밝아왔다. 완료 같지? 근데 뜯어봐 얘들아. 해가 밝아왔다 해서 과거를 뜯어내면 오았다 해서 앗을 빼. 그러면 원래 형태가 뭐야? 해가 밝아오다. 그럼 밝아오다는 되고 있는 거니까 진행인겨. 오케이? 요거를 좀 이해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쪽으로 달려갔다. 이것도 얘들아 시제는. 그치? 왜냐면 현재로 바꿔보는데 내가 지금 달려간다. 이거는 현재잖아. 그럼 달려갔다는 과거야. 그러면 우리 동작상은 어떻게? 과거를 빼요. 내가 달려가다. 진행이지. 달려가고 있는 거니까. 달려가다, 해가다라는 거니까 이건 진행. 이해될까? 이렇게 좀 나눠줘야 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쌤이 얘기했던 게 시제 안에 동작상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동작상을 찾으라고 하려면 시제 먼저 제외를 시키고 그 동작만 좀 봐줘야 돼. 아셨죠? 이거 정말 중요해. 그리고 나서 실제로 기출에서 나온 것들이 좀 예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같이 가보도록 할게. 얘 문제가 되는 게 있다. 이것도 하나 좀 써주시고 하고 있다. 얘들아 형식으로 보면 이거 뭐라고 동작상? 진행 완료. 진행이지. 근데 이 경우 그 행위가 우리 몸에다가 뭔가를 붙이거나 빼는 경우에는 의미가 두 가지로 다 쓰여. 예를 들어 안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 진짜 실제로 쓰는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쓰고 지속되는 걸 수도 있고. 이래지 똑같아. 모자를 쓰고 있다도 쓰는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쓰고 지속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몸에 착탈이 하는 경우에는 진행과 완료 둘 다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진행과 완료. 이해되지?
뭐 예를 들어서 쓰고 있다 이런 것만 하나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분명히 뭐뭐 하고 있다가 진행의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인식적인 행위, 말 자체가 어렵네. 머리로 뭔가를 하는 행위로 쓰일 때는 무조건 완료예요. 예를 들면 이건 예시도 쓸게. 예를 들면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믿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보면 내가 범준이를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걸 진행으로 보려면 범준이를 알아가는 과정이 60에서 알고 있는 게 60, 65, 70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범준이를 아는 건 끝났고 안 상태로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뭐 하고 있다 이지만 인식적 행위일 때 무조건 지속인겨. 이래 믿고 있다도 내가 저 믿음이 지금 50에서 51이 됐어. 52가 되는 중이야. 이게 아니고 믿고 믿은 거 끝났어. 그리고 지속되기 때문에 무조건 완료로 보는겨. 됐죠? 이런 예외들이 있다는 거 같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제와 동작상은 제발 분리해서 생각을 해줘. 그래야 안 틀릴 수 있다는 것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좀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잠깐만 좀 끊었다 갈게. 내가 힘들어서. 잠깐만 우리 끊었다가 내가 이게 그럼 다시 시작할까? 저질들아. 어디 가니? 어디 가려고? 아니야. 참아. 꼭 시작하려니까 마시려고 그러네. 정말 착해. 자, 그러면 얘들아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볼게. 피사동까지 하면 사실 거의 다 끝나기는 하는데 아까 상대 시제를 쌤이 넘기고 갔었잖아. 근데 거의 학교에서 안 다루기는 하거든. 근데 상대 시제 이것만 좀 쓸게. 내가 노래를 들으면서 밥을 먹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네. 자, 그러면은 일단 절대 시제는 어떻게 찾는다고 했냐면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이 일어난 거였어. 그치? 그럼 사건이 여기서 두 가지가 있잖아. 서술어가 사건이라고 보면 돼. 일단 노래 듣는 사건. 그리고 먹는 사건. 자, 그러면 우리 절대 시제로 본다면 내가 어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얘기를 했어. 발화시 여기 있지? 그럼 밥을 먹은 거 언제? 과거에 전에 밥을 먹었어. 그리고 노래 들은 거 언제? 과거 이때 그냥 동시에 같이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절대 시제로 보면 얘랑 둘 다 과거인 거야. 왜? 발화시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되겠지? 그럼 상대 시제는 뭐냐면 이 주절, 이 전체 문장에 결국 마지막에 있는 이 주절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얘를 판단하는 거야. 그럼 됐을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가 기준으로 밥을 먹은 걸 기준으로 노래를 동시에 듣고 있지. 그러니까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인 거야. 헷갈리니? 괜찮지?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이것보다 앞이냐, 동시에 일어나냐, 나중에 일어나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상대 시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라고 봅니다. 상대 시제로. 그래서 항상 상대 시제를 물어볼 때는 안긴 문장이 있거나 이어진 문장이 있거나 요럴 때만 찾아줄 수 있는겨. 그래서 너무 복잡해지니까 선생님들이 요거를 빼놓고 절대 시제만 보거든. 그래서 만약에 상대 시제가 나온다면 주절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이걸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별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 피사동으로 넘어가서 피동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동. 여기도 할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일단 피동이 뭐지? 네 글자. 뭐라고 해야 돼? 뭐 하는 거? 당하는 거. 그렇지. 주어가 당하는 것이 피동입니다. 당하는 것. 자, 그러면 당하는 거의 반대가 뭔데? 이게 헷갈리면 안 돼. 당하는 거의 반대는 내가 하는 거야. 외워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을 우리는 능동이라고 해요. 능동. 스스로. 내가 직접 하는 거 아니면 당하는 거다. 이런 관계로 기억을 해줘야 돼. 그리고 피동은 쌤이 이제 문장 똑같은 걸 계속 쓸 거거든. 그 문장으로 기억하세요. 꼭. 자, 그러면은 먼저 스스로 하는 걸 보면 호랑이가 토끼를 먹었다로 갑시다. 먹었다. 출출하니까 호랑이가 토끼를 먹었다. 그럼 중요한 건 서술어라고 했어. 자, 먹었어. 누가?
호랑이가. 그러면 우리 먹는 행위 스스로 한 거 맞지? 그러니까 얘는 능동인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당하게 만들어 봅시다. 누가? 토끼가. 그 다음 호랑이. 에게. 그 다음 뭐라고 바꿔? 먹히다. 먹혔다. 그렇지. 먹혔다. 이렇게 바뀌면 되겠네. 그럼 요게 끝이야. 되나요? 그럼 요 문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건데, 먼저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지금 같은 사건이야? 다른 사건이야? 같은 사건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얘네들은 동일한 사건이야. 동일한 사건. 동일 사건. 그럼 차이가 뭐다? 그냥 주어가 달라졌어. 초점이 달라진 것 뿐이다. 라는 거 일단 첫 번째 기억하시는 거. 동일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능동이랑 피동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계 맞지? 근데 능동이 될 수 있는 애는 항상 타동사여야 돼요. 그럼 얘들아, 타동사는 뭐를 가진 애지? 목적어지. 그렇지. 그래서 능동 밑에다 타동사 타 이렇게 하나 써둘게. 그래서 능동이 피동이 되려면 항상 타동사의 형태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문장으로 내려와서 어떤 변화를 겪고 얘가 피동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능동문에 있던 주어가 피동으로 가니까 뭐가 돼? 뭐뭐에게라는? 뭐뭐에게? 부사어. 부사격 조사니까 부사어. 뭐뭐에게는 부사어. 객체할 때 했던 거. 자, 그리고 우리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에서 뭘로 바뀌어? 주어로 바뀌어. 그러면 얘들아, 무식하게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뭐가 주어가 되고 뭐가 부사어가 됐고. 그럼 뭘 기억해야 되냐면 어쨌든 문장 구조가 바뀌네. 그리고 문장 구조는 우리 통사 구조라고 해요. 아, 능동이 피동이 되면 통사 구조가 바뀌는구나.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는 머릿속으로 이거 그려놓으면 되잖아.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앞에 거는 됐어. 문장 바뀌는 거. 또 하나 바뀌는 게 뭔데? 동사. 다시 말해 용언이 바뀌는 거지. 그렇지. 용언의 변화. 용언의 변화. 자, 그러면 이 용언의 변화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대. 그리고 이게 출제 요소가 되겠지. 자, 피동을 만드는 용언의 변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여. 여기서도 우리가 배운 단어가 있다는 거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파생이란 말 언제 배웠어? 파생어, 합성어 할 때. 그럼 단어를 만들 때 했던 개념인 거 알 수 있겠네. 그럼 얘들아, 파생어가 되려면 어근에 뭐가 붙어야 돼? 접사가 붙는 거 맞지? 그럼 얘도 역시나 똑같이 능동사에다가 동사에다가 파생 접사를 붙였더니 피동이 됐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을까? 그러면 이 파생이란 말 자체가 접사가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 이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애는 새로운 단어야 아니야? 단어가 맞다라고 봐야죠. 왜냐면 접사가 붙으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며. 됐죠? 여기서 나오는 건 사전에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생적 피동, 즉 파생 접사, 피동을 만들어내는 접사는 뭐가 있냐? 너네들 외우고 있는 이히, 리, 기 요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히리기 붙어가지고 피동사 만든 거 전부 다 단어에 올라가는 새로운 단어 같이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이히리기 같은 경우에는 어간에 붙는 애들이거든. 근데 어간 말고 체온에 붙는 접사도 있대요. 그래서 얘는 예외적으로 체온이란 말까지 같이 써서 되까지 이렇게 쓸게요. 공부되다, 학습되다처럼 체온에 붙어서 피동의 의미를 드러내는 애. 쉽게 말해 이히리기 되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접사 하나씩 붙어서 만들어진 애 말고 뭔가 길어. 마치 문장처럼 길어요. 그래서 문장은 아까 통사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 통사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통사적 피동, 문장처럼 길어지기 때문에 통사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얘는 두 가지입니다. 뭐뭐어지다. 그리고 뭐뭐게 되다.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치? 그럼 얘들아, 이거 안 어렵지? 그래서 너네들이 결국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건 이 두 가지 문장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바꾸고 난 뒤에 그냥 정리 한 번씩 하는 게 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 보자고. 똑같은 문장이라며. 그럼 도대체 피동을 왜 쓰는데? 피동으로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
그치.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주어 자리에 오는 게 강조점이 맞지. 그러니까 초점을 바꾸기 위해서요. 강조점을 바꾸기 위해서. 쓸게요. 1. 초점 변화. 그러니까 강조점을 바꾸는 거지. 강조점.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싶냐라는 의도가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반응이 다르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능동으로 보면 호랑이가 토끼를 먹었대 하면 우와 맛있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토끼가 먹혔대. 우와 불쌍해. 똑같은 말인데도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 왜? 강조점이 달라지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얘들아 내가 식당에 갔거든? 물을 쏟았어. 근데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제가 물을 쏟았어요 하면 이제 아주머니가 뭐지 얘는?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물이 쏟겼어요 하면 어머 괜찮니? 라고 또 반응을 할게요.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닌 것처럼 말하기 위해서. 되지? 이게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 회피. 주어를 숨기는 거지. 그치? 책임 회피. 주어를 숨김으로써.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기상캐스터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볼 때 이런 말은 절대 안 해. 내일 태풍이 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보고 쥐가 뭔데 온다 만다 하냐? 이렇게 반응을 해. 그러니 태풍이 올 걸로 보여집니다,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좀 더 객관적인 느낌, 거리감을 줄 수가 있대요. 객관적인 인상, 기상캐스터일 경우 그냥 이런 이유로 쓰인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쌤이 써놓은 거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해. 우리 모의고사 기출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한 거 능동은 피동으로 바꿀 수 있고 피동은 능동으로 바꿀 수 있다며. 근데 예외적으로 피동문은 있는데 능동문이 없는 경우가 있대. 요거는 그냥 예시 하나만 딱 써둘게요. 자, 옆에다가 쓰면 피동문에 대응이 안 되는 능동문. 능동문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예시 하나만 쓰면 날씨가 풀렸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풀렸다는 풀다라는 동사에다가 리가 붙은 거 맞지? 그래서 풀리다라는 피동, 당하는 느낌의 어떤 단어를 만들어낸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요거를 그대로 능동문으로 바꾸면 누군가가 날씨를 풀었다가 되잖아. 근데 이게 날씨가 풀렸다라는 말이 방금 쌤이 풀어놓은 거랑 같은 의미가 아니지. 이럴 때 대응되는 거 없네 라고 본다고요. 됐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연습할 때 사실 거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요 정도를 조금 너네들이 단련해줘야 돼. 문제 나올 때마다 좀 바꿔줘. 자, 그러면 피동은 끝입니다. 요 끝. 그러면 사동도 그대로 가면 돼. 쉬우니까 사동도 또 똑같은 과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밑에 사동. 밑에 있는 이 틀 자체가 같아서 피동할 땐 사동을 같이 한 번에 외우는 게 편해.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은 사동도 물어볼게. 사동이 뭐지? 시키는 거. 우리 사역동사 make랑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사동은 시키는 것. 그럼 우리 시키는 거의 반대는 뭐야? 내가 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 얘는 주동이라고 하여 얘도 역시나 스스로 하는 것을 사동의 반대로 봐요. 그럼 이제 너네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뭐야? 피동의 반대도 스스로 하는 거, 사동의 반대도 스스로 하는 거. 맞아. 근데 이름을 다르게 할 뿐이야. 왜? 짝이 다르니까. 되지? 그래서 막 이런 문제 내는 사람은 그냥 천벌 받아야 돼. 주동과 능동을 분리해라. 이런 건 없어. 알겠죠? 그냥 짝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 지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한번 가볼게. 그러니까 사동과 주동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근데 동일한 사건, 동일하지 않은 사건. 괜히 막 아닌 것 같고 막 그렇지. 아니에요. 얘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 먼저 기억해야 돼. 동일한 사건이 아니야. 왠지는 우리가 좀 더 가보면서 할게. 자, 일단 동일한 사건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또 먼저 봐줘야 되는 게 아까 우리 피동으로 바꿀 수 있는 능동은 타동사여야 된다고 했지. 근데 이때 주동사는 타동사도 되고요, 자동사도 되고요, 형용사도 됩니다. 더 자유롭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쌤이 이제 이 예시를 가지고 올 때 두 개를 써야만 해. 그래서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길이 넓다. 진짜 형용사가 용언인 어떤 예시가 왔고, 그리고 또 아이가 밥을 먹었다 라고 하여 타동사가 오는 주동인 경우도 두 가지로 다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은 이거 둘 다 일단 주동은 맞지? 스스로잖아, 스스로. 뭐 누가 개입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한번 사동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거. 일단 길을 넓게 만들어 보자. 누가? 그냥 누군가가 혹은 인부가 혹은 뭐 일하는 사람이 그냥 누군가가라고 쓸게. 누군가가 그 다음 길을 넓히다. 이렇게 보면 길을 넓게 시킨 거니까 맞지, 사동.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두 번째 것도 한번 바꿔볼게. 누가? 그냥 누군가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먹게 했다. 아이에게 밥을 먹도록 시킨 거니까 이것도 사동으로 바꿨네.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지? 그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부터 봅시다. 일단 원래 주동의 주어가 여기서는 목적어가 된 거 알 수 있네. 그치? 그럼 이렇게 목적어로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 사동문을 봤더니 원래 없었던 새로운 주어가 생겼어. 이렇게 하나 변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보니까 주동문의 주어가 아까는 목적어가 됐는데 이번에는 부사어가 됐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그냥 문장에서 찾아낼 수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나서 밥을 이라는 목적어는 그대로 가는 거 맞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새로운 주어가 나타났다는 것까지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과정으로 정리를 해주면, 주동에서 사동으로 바뀔 때 통사 구조, 문장 구조들이 바뀌는 거 알 수 있고, 통사 구조의 변화. 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넓다에 넓히다. 용언이 바뀌었네. 그 다음 먹었다, 먹였다. 용언이 바뀌네. 얘도 역시나 주동이 사동이 될 때 용언의 변화를 겪는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 됐지? 똑같았어, 틀이. 자,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먼저 쌤이 까먹을까봐 먼저 말하는 건 동일한 사건이 아닌 이유가 이제 나오지. 왜냐면 이때 주어랑 완전 새로운 사람이 나왔으니까 새로운 사건이 돼버리는 거야. 동일 사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줘.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가서, 그럼 아까도 용언의 변화가 중요한 출제 요소라고 한다면 얘도 역시나 똑같겠죠. 그리고 그 방법도 똑같습니다. 일단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파생적 사동이 있고, 그리고 길게 문장처럼 길어지는 통사적 사동도 있어. 틀이 똑같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럼 파생적이란 말 안에는 접사가 붙었다는 말이니까 이번에는 사동을 만들어내는 접사가 뭔지를 생각해보자. 그럼 너네들 알고 있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피동에서 우구추가 더 들어갔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는 체온 플러스 되었지. 얘도 있어. 체온 플러스 시키. 운동시키다, 공부시키다 처럼 뭐뭐 하게 하다 라는 의미의 시키라는 접사도 있대. 되겠지? 그럼 이렇게 봐주시면 끝. 그리고 나서 우리 통사적 사동, 아까는 뭐뭐 어지다, 뭐뭐 게 되다 두 개였지만 여기는 뭐뭐 게 하다 하나로 봐주시면 돼요. 그럼 완전 똑같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 되지? 그래서 요거는 한 번에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제부터 뭔가 추가적으로, 얘들아 이해는 다 되지까지. 뭔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요 네 가지를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볼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접사의 이중결합이라고 쌤이 써놨는데 피동이랑 다르게 사동은 이 접사가 두 번 붙는 경우도 있대. 딱 예시 세 가지요. 그래서 밑에다가 쓸게. 파생 접사가 곱하기 2 두 개 붙는 경우가 뭐가 있냐? 재우다. 그럼 이것도 생각해보면 아이가 자다에다가 아이를 재우다니까 자다에서 이 붙었고 우 붙은 거 알 수 있지.
자이우다가 합쳐져서 제우다가 된겨. 자, 그 다음에 내가 차를 타다에서 누군가를 차를 타게 만드는 거 태우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 우가 붙은 거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어떤 게 서다. 서 있는데 이거를 서게 만드는 거니까 서이우다 해서 세우다. 세우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접사가 두 개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사동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끝. 요거는 해결 됐지?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동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직접 사동이냐 간접 사동이냐 라는 말로 또 이제 나와요. 요것도 설명을 해볼게. 이건 옆에다 쓸게. 사동할 때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그러면 사실 이 사동이라는 게 뭔가를 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에 보면 누군가가 아이가 뭔가를 하게를 만들지. 근데 그 뭔가를 하게 만드는 행위에서 오로지 그 대상에게 하라고 시켜서 나는 관여하지 않는 것을 간접사동이라고 해. 그 대상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 근데 내가 그 행동을 같이 해. 이런 걸 직접사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시를 들어볼게. 예시. 예를 들어보면 내가 새를 죽였다. 그 다음 내가 새를 죽게 했다. 이 두 가지를 좀 볼게요. 자, 죽였다, 죽게 했다. 그러면 이것도 죽다라는 어간에다가 이 어근에다가 이희리기 우구추 중에 이 붙은 거 맞지? 그리고 죽게 만든 거니까 사동의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의미로 판단을 해봤을 때 나라는 이 사동주가 내가 만든 사람이 실제로 걔 목을 졸라서 죽게 만들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 행위에 내가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얘는 직접 사동이에요. 내가 죽임이라는 행위를 내가 어쨌든 한 거니까. 됐지? 자, 근데 밑에 거 보면 내가 새를 죽게 했어. 근데 아까처럼 목을 줄러서 진짜 내가 죽음의 행위에 관여를 했다면 이거는 직접 사동이 될 수 있어. 근데 이럴 수도 있지. 물을 안 줘서 혹은 밥을 안 줘서 굶겨 죽일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죽음이라는 거에 막 손을 대거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한 건 아니지. 그치? 이럴 때는 또 간접으로 가요. 이거 이해 좀 되나? 한 가지만 더 볼까? 내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다. 내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다. 그러면 이 입힌다라는 행위를 누가 해? 내가 직접 입혀줄 때는 직접 사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막 이렇게 주섬주섬 입혀. 근데 입히다라고 해서 그냥 입어라 라고 말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 그럼 아이가 입으라고 했으니까 지가 주섬주섬 입어. 이럴 때는 간접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건 의미에 따라서 직접이냐 간접이냐 나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런 거. 이런 거. 내가 아이를 웃게 하다라는 의미에서 웃기다 있잖아. 근데 내가 그 아이를 웃게 막 입을 막 잡아 짤 수는 없잖아. 그치? 그 웃는 행위는 그 애밖에 못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간접으로만 해석해야 되는 사동들이 있어요. 읽히다도 사실 글을 읽는 거는 그 애만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잖아. 그러니 내가 할 수 없으니 읽게 만들 수는 있어도 진짜 읽는 행위는 아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간접으로만 해석이 돼요. 이해되죠? 요런 용언들이 따로 좀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럼 직간접이라는 거는 의미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동에서 또 봐줘야 되는 게 부사어의 수식이래. 그러면 요거는 썼던 거 재활용 한 번만 해볼게. 내가 아이에게 옷을 이번에는 입게 했다라는 문장 가지고 해볼게요. 입게 했다. 입게 했다. 내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 입게 했다.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빨리라는 부사어를 한번 넣어볼 거야. 그러면 내가 아이에게 옷을 빨리 입게 했어. 그럼 여기서는 누구의 행위가 빨라져야 돼?
근데 그게 두 가지 답이 나오는 게 맞지. 왜냐면 아이의 옷을 입게 한 건 잠깐만, 입게 했다는 말로만 한 거지. 이거 직접으로 해석할 수 있나? 잠깐만. 내가 아이의 옷을 입게 했어. 입게 한 건 내가 이렇게 입혀서 입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간접으로만 해석이 되잖아? 그럼 아이가 무조건 해야 되잖아? 그러면 아이가 빨리 입는 거야. 아이의 행위. 됐지?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라는 그 내가 직접 입힌 상황이라면 이 빨리가 나의 행위를 수식하는 거야. 이해돼? 이거 이 예시간에 입혔다로 하는 게 더 나았네. 그래서 입혔다라고 했을 때 이걸 정리해서 쓸게. 이 입혔다의 행위가 직접이라면 내가 관여해서 내가 주섬주섬 입힌 거지. 그러니 빨리 입힌 건 나야. 나의 행위야. 근데 얘가 간접이라고 했을 때 아이가 입는 거잖아. 그러니 아이가 빨리 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사실 이 부사어의 수식 역시도 직간접이랑 이어져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직접이라면 나의 행위가, 그 다음 간접이라면 그 대상의 행위가, 부사어의 수식, 사용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이해가 될게요. 이것도 같이 이어줘. 직간접하고.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요거 마지막 것까지만 볼게, 얘들아. 피사동까지만 좀 볼 테니까 마지막 것까지 꼼꼼하게 좀 갈게요. 이게 사실 그 수특에도 이 정도까지 깊게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 근데 하는 김에 좀 깊게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 보기 같은 걸 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수 있구나,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좀 가지고 가면 돼.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거, 이 이중피동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쌤이 왜 이거를 사동에다가 집어 넣었느냐, 피동도 알고 사동도 알아야 돼서.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 자, 요런 경우가 있어. 요런 경우. 글씨가 쓰여졌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쓰여졌다. 자, 근데 이거 비문이야, 아니야? 글씨가 쓰여졌어. 이거는 비문이에요. 자, 왜 비문인지 한번 찾아가 볼게. 일단 얘들아, 이거는 사동이야, 능동이야, 피동이야, 주동이야. 글씨가 쓰여졌어. 일단은 당하는 거기 때문에, 글씨가 쓰임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피동은 맞아요. 됐지? 그럼 피동이 맞다는 걸 정확하게 한번 뜯어서 살펴보도록 할게. 자, 쓰여졌다 안에 쓰다라는 어간이 있어. 그치? 그리고 뭐가 결합했냐면 쓰, 어, 지, 어다의 결합이 줄어든 거라고 보면 돼. 이것도 일단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정리한 거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뭐뭐 어지다는 피동을 나타내는 말 맞지? 무조건 죽었다 깨어나도 뭐뭐 어지다는 피동이야.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입니다, 얘. 우리 쓰라는 말에다가 이가 붙었는데, 우리 아까 이히리기가 나오는 건 피동도 이히리기가 있었고 사동도 이히리기가 있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 얘는 사동인지 피동인지에 따라서 피동이 두 번 쓰인 건지 아니면 사동 쓰이고 피동 쓰인 건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됐지? 그럼 그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무조건 죽었다 깨어나도 피동인 애를 지워요. 이렇게 지워봤을 때 글씨가 쓰인다. 이거 말치 안 돼. 되지? 그럼 글씨가 쓰인다 그 자체만으로도 피동의 의미를 드러내는 거 맞잖아. 말이 된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 이때 이는 피동의 이라는 거야. 얘를 지웠는데도 말이 된다? 그럼 피동의 의미로서 충분히 충실히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피동이 쓰인 거. 그러면 한 번만 쓰여도 되는 게 두 번이 쓰이고 있네? 그럼 얘는 이중피동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이중피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문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비문. 자, 그리고 비슷한 애가 또 뭐가 있냐면, 어떤 사실이 믿겨지다라는 게 있어. 믿겨지다. 그럼 똑같이 연습해 보면 돼. 예. 그러면 일단 이 안에 믿다라는 말 있고, 그 다음에 어지다가 있어. 그럼 똑같이 뭐뭐 어지다는 죽었다 깨어나도 피동이야. 그러면은 믿다라는 말에 붙은 이 기가 사동에도 이히리기, 피동에도 이히리기가 있으니까 판단해 보자고 지워보면 돼요. 그 사실이 믿긴다. 말 되지? 그러면 얘 혼자로서도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거네. 그러니 얘는 이중피동이고 비문이라는 거야.
그럼 이까지 설명하면 애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아 뭐야 뭐뭐 여지다 나오면 무조건 다 이중피동이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닌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옷이 벗겨지다. 그럼 얘도 뭔가 여지다니까 이중피동 같아. 근데 뜯어보면 옷을 벗다에다가 기어지다야. 그리고 어지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죽었다 깨어나도 피동이네. 그럼 이 기의 기능을 한번 보면 지워볼게요. 옷이 벗기다. 말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것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거야. 그러니 얘 혼자서 피동의 의미를 드러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사동인 거지. 오케이? 그리고 얘 혼자 안 되니까 무조건 피동이 있어줘야 돼서 얘는 이중피동이 아니라 글을 완결시키기 위한 그냥 원래 필요한 피동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될까? 그래서 여지다 혼자서 무조건 다 이중피동이라고 보면 안 돼. 이런 애가 벗겨지다 라는 것도 있고 맡겨지다 이런 애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본인이 뜯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이중피동. 그리고 얘들아 또 이런 거 어렵게는 아니어도 되게 쉽게 이런 경우도 있거든? 학습되어지다. 학습되어지다. 이것도 무조건 이중피동 맞지? 왜냐면 학습이라는 체언에 되라는 접사가 붙었는데 어지다가 또 나왔으니까. 그죠? 되어지다라는 말 자체가 없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가 피동, 사동이 단데 얘들아 정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막 헷갈리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말한 것처럼 나머지 인용하고 부정표현은 금방 끝나거든. 요거 보고 그다음 남은 시간은 좀 문제도 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알지? 일단은 다시 한번 꼭꼭꼭 복습을 해줘. 쌤이 문제 내는 건 이때까지 한 것까지 다 할게요. 자, 수고하셨어요.